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후임자를 내년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선 절차의 마무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 부진과 고물가 속 통화 정책 전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OECD가 글로벌 관세 인상과 소비 둔화를 반영해 올해 세계 성장률을 3.2%, 내년을 2.9%로 전망했습니다. 고용시장 약화와 순이민 감소, 관세 부담에 물가 전가 등이 주요 둔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오픈 AI가 챗 GPT 품질 개선을 위해 코드 레드 비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샘 올트먼 CEO는 일상적 사용 경험을 개선할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밝히며 구글의 나노 바나나와 제미나이 3의 추격에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가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지속적인 주식 발행과 자사주 매입 부재로 기존 주주 지분이 매년 약 3.6%씩 희석되고 있으며 머스크 CEO의 대규모 보상안도 희석 부담을 더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증시의 선행지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가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8만 5천 달러 선을 이탈을 했다가 저가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9만 2천 달러 선까지 회복해내는 모습이었고요. 덕분에 증시도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새벽 사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위원에 대한 후보 10명 중에 1명으로 압축했다라고 언급을 했죠. 누군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케빈 해시 위원장이라고 짐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소폭이지만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일령을 시작으로 해서 호텔, 카지노, 관광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인 롯데관광개발이 추가적인 영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달 중순에 글로벌 전략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전략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을 돌이켜보면 처음으로 매파적 금리 인하라는 단어가 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투자자가 실망을 하면서 월말 기준으로는 12월 달에 마이너스로 마감을 좀 지었었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내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비트코인 7% 급등, AI주 폭발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증시의 선행지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가 딱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급등하면서 증시도 같이 훈풍을 좀 불어줬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먼저 짚어주시죠. 일단 지수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85포인트, 0.39% 오른 47,474.4
다르게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0.25%,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59% 이제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눈길을 끄는 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말씀하셨던 약 7% 정도 급등하면서 전날 낙폭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이와 함께 AI 관련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I 이제 대표 대장주죠. 엔비디아가 약 1% 정도 상승했고 AI 인프라 업체인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발표하면서 10% 급등하면서 상장 이후 최고가를 썼습니다. 다만 장중 흐름은 상당히 요동을 쳤습니다. 계속 이제 상승장을 마감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오른 건 아니었습니다. S&P 500과 다우 지수가 한때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위로 방향을 틀었고 나스닥 역시 장중 보합석 근처에서 밀렸다가 이제 상승폭을 다시 키우는 등 널뛰기 장세가 계속됐습니다. 다만 어제 이제 그 뉴욕 증시가 5거래일 연속 상승을 마감하면서 일제히 하락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다시 상승세로 이제 돌아섰다는 게 약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연말 랠리의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더들은 다음 주 열리는 연방준비제도 이른바 연준의 통화정책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인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 참가자 중 약 89%가 11월 중순보다 훨씬 높아진 수준이 상승할 것이라, 그러니까 인하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40%에서 이 정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 10명 중 9명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시장 초점이 어쨌든 연준 정책의 불확실성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고요. 4분기 2026년 기업 이익 전망 그리고 현재 경기 둔화를 지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성장세가 다시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11월에 어떤 성적이 부진할수록 12월 슈링이 좋아지는 계절적 패턴 역시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스톡 트레이션의 이제 통계에 따르면 S&P 500 지수가 1950년 이후 12월에 평균 1% 이상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하락장이 상승장으로 바뀌었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뉴욕 증시 변동 속성에서 연말 랠리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일단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좀 키워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다음 촉매제를 기다리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어찌됐든 간 캐비넷 위원장으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숙제도 남아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쉬인 테무 미 연방 수사 직행이고요. 초저가 온라인 쇼핑몰이죠. 중국계 플랫폼인 쉬인과 테무가 다시 한번 규제 당국 도마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 직접 나서서 대규모 지식재산권 침해랑 위조 상품 유통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얼마 전에 이제 프랑스 정부가 문제 삼아서 문제가 좀 됐었던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뉴욕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칸서주 공화당 소속 톰 고튼 상원 의원이 현지 시간으로 1일 펜 본디 이제 미국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서 셰인과 테무에 대해서 미 법무부 국토안보부가 공식 조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자, 두 회사가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이 중국에서 출발해 미국 소비자에게 배송되고 있는 만큼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위조품 여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명 뭐 짝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코튼 의원에서 하는 $20짜리 셔츠와 $10짜리 액세서리 등 파격적인 저가 공세로 성장해온 셰인과 테무를 둘러싼 규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800 미만의 직구 물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는 미국 특정 어쨌든 특례 조항이 종료되면서 두 회사가 미국 내 사업 구조가 크게 바뀔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튼 의원은 서한에서 이제 셰인과 테무는 미국 전역의 창고와 물류 상태에서 막대한 물량을 쌓아두고 있다며 이들의 상품은 더 이상 항만을 통해서 슬그머니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 땅 위에서 미국이 직접 관할하에 놓여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규제 당국의 시선이 이미 다른 지역에 이제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만큼 이렇게 짝퉁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세 조치가 좀 더 많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이 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캑 패스턴 어쨌든 법무장관은 셰인이 비윤리적인 노동 관행과 안전하지 않은 제품으로 주법을 위반하는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고 이미 프랑스 정부는 아동을 연상시키는 성인용 인형과 금지된 물품에 대해서 셰인의 영업정지 3개월을 정지시켜달라는 요청을 파리 법원에 어쨌든 정식으로 제출한 상황입니다. 자, 초저가 상품과 생활용품이 세계 젊은이들에게 끌어오고 있는 셰인과 테무가 인기를 그동안 끌었는데 이제는 각국의 규제
FDA 당국의 정조준 속에 새로운 기로에 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미국 연방정부의 정식 조사 여부에 따라서 이들 플랫폼은 글로벌 규제 환경이 더욱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들이 규제를 받을수록 또 이제 혜택을 보는 미국 주식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유심히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쉬잉과 테무 관련한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아이폰 AI 대수술 예고이고요. 애플이 AI 조직의 수장을 교체를 하면서 AI 전략을 대폭 손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AI가 애플에게 있어서 AI 전환점을 새롭게 맞아갈 수 있을지 내용 먼저 점검을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애플이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AI를 이제 그 생태계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제미나이 3가 잘 활약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항마로 생각하는 시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힐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와 iOS의 생태계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제미나이와 이제 애플에 뭐가 있느냐인데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제미나이를 쓰고 있어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미국 애플이 인공지능 부분의 최고위 인사를 교체하면서 AI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아마 AI에 대해서 이제 선언을 하고 나선 건데 애플은 자사의 머닝러신 AI 총괄회원 수석 부사장이죠. 존 지안 안드레아를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내년 봄 은퇴 전까지 회사 고문 자리를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맡아온 역할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서비스 부분 운영 부사장들이 나누어서 이관하게 되고 조만간 이제 새로운 사장을 지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안 안드레아는 이제 2018년 구글에서 이제 애플로 합류한 뒤에 시리와 애플의 전반적인 사업을 다 책임져 왔지만 경쟁사에 대해서 성과가 없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AI 부사장으로는 구글 제미니 챗봇을 이끌다가 최근 MS와 AI 조직을 이끌어온 아마르 슈브라마냐가 이제 영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슈브라마냐는 이제 애플의 어쨌든 소프트웨어 수장을 맡고 있는 크레이크 페더러에게 보고하는 구조로 애플의 기존 모델과 딥러닝 부분을 상당히 책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인사는 애플이 그동안 별도의 AI 왕국처럼 운영했던 조직을 해체하고 핵심 운영 부분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쪽으로 이제 바꾸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안 안드레아 체제가 좀 문제가 됐던 건 연구 중심과 학계는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매력적인 AI 제품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서 그의 팀이 대규모 추론 모델이나 사고는 흉내 낼 뿐 실제로 문제 제기나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장 필요한 건 사실상 이제 논문이 아니라 아이폰과 맥 시리에 녹아있는 구체적인 기능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이제 새로운 AI 리더 영입과 조직 개편을 뒤늦게 추격전을 벌이고 있지만 시리와 애플의 이제 기기에서 어떤 수준의 어떤 기기를 제재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제 디바이스와 서비스 전체를 아우르는 AI 비전을 앞으로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게 상당히 이제 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제 AI 인쇄 교체만으로 어쨌든 시장과 직원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AI의 경쟁이 빅테크를 구르는 승부처가 된 만큼 애플의 이번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애플에 대한 키워드 살펴봤고요. 또 추가적으로 보자면 17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어제 우리 아이폰 관련한 부품주들도 시세를 좀 냈거든요. 추가적인 연속성 가져갈 수 있을지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네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전 인텔 CEO 투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의 전 CEO인 팻 겔싱어에 대한 투자를 단행한다고 합니다. 스타트업인 엑스라이트에 대해서 투입을 좀 하겠다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들어서 나오는 첫 칩스법 지원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뉴스일까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반도체라든가 이쪽에 투자를 좀 해서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을 계속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인텔 인사들에게 특히 이제 약간 호의감이 좀 있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가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극자외선 EUV 리소그래픽의 공정 레이저 기술을 혁신하겠다고 나선 스타트업이죠. 엑스라이터에 최대 1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투자는 2022년 제정된 반도체 칩스법 가운데에서 유망 기업에 가진 초기 단계 기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들어서 이제 첫 칩스법 지원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엑스라이트 기업은 이제 ASML의 이제 드론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하겠다고 나온 기업입니다. 현재 장비가 13.5나노 파장의 극자외선을 쓰는 데 반해서
엑스라이트는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최대 2나노 수준의 더 짧고 정밀한 파장을 구현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2028년에 첫 작품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리콘 웨이퍼에 어쨌든 더 가늘고 촘촘한 회로선을 할 수 있게 돼서 칩 안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가 늘어나고 연산 성능도 올리게 되는 무의 법칙 흐름을 다시 가속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상당히 될 것 같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람이 이제 CEO가 수장이 어쨌든 팻 겔싱어라는 점입니다. 전 인텔 CEO라는 점이고 이사회 의장에 다시 참여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 국가자본주의라는 비난도 있지만 하버드 러트닝 상무장관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만큼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트럼프 행정 안팎에서는 미국 반도체 역량을 되살리기 위한 투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엑스라이트의 이번 투자를 발판 삼아서 2028년까지 첫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과연 이 투자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새로운 기술과 막대한 정부 지원을 맞물리면서 미국 반도체 패권이 한층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엑스라이트 도전의 실제 반도체 제조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을지도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들어서 나오는 첫 칩스법 지원이니만큼 상징성이 더 크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넘어가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아마존 30분 배송이고요. 아마존이 생활 필수품이랑 신선식품을 30분 안에 집 앞으로 가져다주는 초고속 배송 서비스, 이른바 아마존 나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서비스고 이런 조치를 단행한 이유는 뭘까요?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여기는 덧붙인 거고요. 현재는 이제 미국 시애틀과 필라델피아 일부 지역에서만 시험 운행 중이지만 기존 당일 배송을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쿠팡이 이걸 약간 차용했던 건데 한 단계 더 빠른 이른바 초고속 커머스 시장이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필요한 우유라든가 계란, 치약, 반려동물 간식까지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 버튼 딱 누르면 30분 만에 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이 서비스 이용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이제 편의점, 그러니까 미국의 편의점하고 경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존이 새로 내놓은 초고속 배송 서비스는 이름이 아마존 나우입니다. 지금 바로 하겠다는 거고요. 현재 시애틀과 필라델피아 일부 지역 그리고 기존의 쇼핑앱과 웨브사이트 안에 30분 배송이 생기게 되고 여기에 별도로 구성된 카탈로그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이제 프라임 회원은 원래 이제 $100 이상 되는 프라임 회원이 있습니다. 연간 회원권이. 그러면 이걸 3.99달러를 내야 되고 만약에 프라임 회원이 아니다. 그러면 한 달에 13.99달러의 배송료를 내면 내면 이제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쿠팡도 마찬가지겠지만 쿠팡 프레시가 이제 19,800원인가요? 15,000원 이상 내야지 이제 무료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문 금액이 $15 미만이면 1.99달러를 수수료를 더 붓게 됩니다. 제가 뭐 자세히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서비스 대상은 급하게 필요한 생필품 위주랑 식품입니다. 그래서 우유라든가 계란이나 식자재나 치약, 화장품, 기저귀, 휴지 같은 생필품이죠. 그래서 이게 뭐 요리를 하다가 뭐 떨어졌다. 그럼 바로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븐을 데우고 있는 시간 동안 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존은 이제 고객 근처에 소형 전용 시설, 이른바 마이크로 매장을 만들고 이곳에 미리 상품을 쌓아두고 직원을 직접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낯선데 무인 그 상품몰도 하고 있거든요. 아마존 냉장고 같은 약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연장선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포장된 주문은 매장 앞에 선반에 올려두고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아마존 플랫폼 계약 기사가 도착하게 되면 2분 안에 스캔을 하고 차를 떠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허가 서류상 이 시설은 편의점처럼 24시간 주 7일 돌아가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아마존 입장에서는 자체 아마존 나우를 갖추게 되고 재고와 인력을 직접 관리하면서 30분 이상 배송하게 되면 이제 세임네임 시장에서 이제 하게 되겠다는 거고 고퍼프라든가 도어대쉬 같은 이런 초고속 배달 플랫폼과 정면 승부도 할 수 있게 되는 약간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는 아마존닷컴에서 일반 주문 안에 신선식품까지 한꺼번에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는 미국에 살면 이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소형 상품만 하는 당일 배송 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완전히 세분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존 투데이라고 당일 배송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배송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마존 투데이가 기사가 한두 물품만 들고 나온 비효율적인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아예 아마존이 자체 소형 매장을 만들어서 이런 걸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하게 돼서 성공을 거둔다. 그러면 저는 쿠팡도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쿠팡이 하기 전에 우리나라도 빨리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아마존이 언제 어느 지역에 확대할지는 이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현재 시애틀과 필라델피아 일부 지역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잘 되게 되면 전국으로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초고속 배송과 더불어서 편리함과 함께 24시간 운영되는 노동 환경, 물론 뭐 논란도 많습니다. 노동 환경이라든가 골목 상권과 충돌 같은 논란이 있겠지만 서비스 확대에 따른 또 다른 논쟁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배송 속도 경쟁이 당일에서 이제 30분 시대로 옮겨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실험이 새로운 표준이 될지 아니면 과일로 끝날지는 좀 성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성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마존에게 좋은 어쨌든 그런 기조들이 계속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이제 뭐 사이버 먼데이, 추수감사절이 다 이어지면서 아마존의 매출이 늘어날 것도 같고 그다음에 체인 테무에 대한 어떤 제재도 이어질 것 같고 요 서비스까지 이어진다면 아마존 주가도 될 것 같고 오늘 또 트레니어 3가 시즌 4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TPU 같은 칩이 또 나왔기 때문에 아마존의 전반적인 호재가 계속 있다는 점 여러분 주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언급 주신 것처럼 어제는 아마존 쪽에서 AWS 관련한 연례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체 칩인 트레이니엄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고요. 4세대부터는 엔비디아의 NV링크 퓨전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제 엔비디아도 같이 호재를 좀 받아가는 모습 나타났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들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는 롯데 관광개발에 대한 하나투자증권의 시선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도파민에는 비수기가 없다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12월에 들어선만큼 시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아니 비수기인데 어떻게 지금 롯데 관광개발의 매출이 늘었을까 하는 질문들인데요. 하지만 하나투자증권은 오히려 11월이 행운의 달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실적이 좋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3만 원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평가들이 나온 건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투자증권은 이 롯데 관광개발의 11월 성적표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드로백의 경우에는 2,628억 원, 카지노의 매출은 514억 원으로 잡혔고요. 그리고 테이블 홀드율은 21.2%, 그리고 방문객은 5만 620명이었습니다. 사실 이 드로백부터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 드로백이라는 건 고객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칩으로 바꾼 그런 총 금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손님들이 이 테이블에 들고 온 전체 자금 규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11월은 원래는 제주 관광의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에는 보통 항공편이 줄고 방문객도 감소를 하고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드로백도 같이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11월 방문객을 살펴보니까요. 10월보다 13% 정도 감소한 모습을 보였고요. 드로백 자체도 8%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매출은 오히려 2%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비율은 바로 홀드율, 실제로 카지노가 가져가는 비율을 홀드율이라고 합니다. 지금 11월 홀드율을 살펴보니까요. 21.2%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은 이 상황을 행운이 함께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홀드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지노의 손익을 크게 흔드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여도 홀드율만 높게 나오게 된다면 매출이 버티거나 아니면은 이번처럼 오히려 증가하는 흐름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카지노에 가면요, VIP 테이블이 있고 또 일반 고객들이 이용하는 매스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림타워 카지노의 11월 매스 테이블 홀드율을 살펴보니까 25.7%로 집계가 됐습니다. 비수기였음에도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기록을 좀 나타낸 거고요. 홀드율이 이렇게 올랐던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체류형 카지노의 장점이 꼽히고 있는데요. 지금 손님들이 오래 머물게 될수록 게임 시간도 늘고 자연스럽게 홀드율이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신규 딜러들을 대규모로 채용을 하면서 테이블 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이 많아지게 되면 게임이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고 고객 회전율과 운영 효율이 함께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리포트에서 강조한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도파민에는 비수기가 없다. 바로 리포트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지금 쉽게 말해서 제주의 카지노 시장이 이제는 계절적인 비수기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렸습니다. 사실 10월에는요, 국경절 효과가 좀 빠지게 되면서 9월보다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잠깐 혹시 성장세가 꺾이는 건가 하고 의문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11월에 다시 500억 원대 매출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 의구심이 바로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도 이 부분을 지금 계절적인 비수기가 약해지고 있음을 재확인한 달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실제로 숫자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일단 9월에는 529억 원이라는 매출이 나왔고 10월에는 504억 원으로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11월에는 다시 514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금 3개월 연속 500억 원대 매출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눈에 띄었던 건 지금 11월 매출이 오히려 8월 성수기의 매출보다 크게 웃돌았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비수기였던 11월이 성수기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을 한 겁니다. 이 흐름이 결국에는 계절성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더 강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관광개발이 최근 VIP 고객 국적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고객의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일본이나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까지 폭넓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전망은 어떨까요? 12월 전망도 꽤나 밝습니다. 지금 연말로 갈수록 항공편 운항 횟수가 늘고요. 또 업장에서는 지금 연말 이벤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1월보다는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4분기 카지노 매출을 약 1,500억 원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최근에는 한일령 이슈로 인해서 중화권에서 이 한국으로 관광을 오는 그런 관광 심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이다라는 전망들까지 나온 상태인데요. 지금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 가장 강하게 강조를 했던 메시지는 바로 내년을 보면 신규 진입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근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여유 있는 수용력이고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더 늘리고 딜러도 계속해서 확충하는 흐름들이 이어진다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객력과 인지도 상승인데요. 지금 고객의 데이터베이스가 꾸준히 늘고 있고요. 방문객 증가에다가 VIP 국적도 중국 외에도 이제 다양해지게 되면서 수요 기반이 점차 더 넓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적 가시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절성이 약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12월에는 강한 실적들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는 이런 성장 흐름이 뚜렷하다라는 분석인데요. 이런 이유로 하나투자증권은 롯데관광개발을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도 3만 원 그대로 유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어제 롯데 관광개발의 주가 흐름 살펴보니까 6.3%가량 오르면서 2만 원 선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앞서 제시를 했던 목표 주가 3만 원과 비교를 한다면 아직까지 상승 여력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편 수요나 중화권의 관광 심리가 또 바뀔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홀드율 변화나 연말 이벤트 효과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영향을 줄 수 있지만요. 하나투자증권은 주가가 다소 흔들려 보여도 장기적인 우상향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실적은 11월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증권가는 여전히 강한 성장 구간으로 보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승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이 이달 중순에 글로벌 전략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좀 그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들 예상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어제 오랜만에 조선주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한미 이제 외교 차관 회담이 열리게 되면서 팩트시트 이후에 후속 조치들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이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와 현대 위주로 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중국 경기 내용들 좀 점검을 해볼 텐데 정부 차원에서 경기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제조업 부진과 관련한 내용들 중심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달 중순에 이제 글로벌 전략 회의를 갖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건지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글로벌 전략회의의 핵심은 흔들리지 않는 삼성의 내년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여기에 좀 달려 있습니다. 우선 DX와 DS, 해외 법인장까지 300명 이상의 임원이 직접 모인 회의 자체가 드물다라는 점에서 지금의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DX 부문은 미국과 유럽의 관세 구도 변화와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에 직면하면서 생산기기 재배치와 그리고 공급망 대응이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반면 DS 부문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AI 확산으로 인해서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최근에는 구글의 TPU 생태계까지 열린 상태죠. 이에 삼성은 수요일 관리와 고객사별 물량 배분, 그리고 차세대 HBM4 개발 일정을 전략적으로 조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전영현 부회장이 직접 HBM 전환 전략과 패키징 혁신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 회의에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AI 드리븐 컴퍼니로의 전환 가속화입니다. 설계와 공정, 운영 전 과정에 AI를 심어서 제조 효율을 끌어올리는 이른바 AI 팩토리 구축 전략이 사실상 내년 삼성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회의는 단순한 사업 점검이 아니라 글로벌 리스크 속에서 삼성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어떤 분야에서 확실한 승부수를 던질지 직접 결정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년도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삼성전자 하면 테일러 팹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미국에서의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흐름을 어떻게 이해를 좀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삼성이 미국에서 전략적인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테일러 캠퍼스는 1200에이커 규모입니다. 제조 팹이 이미 후업 단계, 이 장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가장 정교한 과정까지 진입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약 1000여 명의 직원 이동까지 본격화되면서 삼성은 테일러를 사실상 미국 AI 반도체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이 흐름의 결정판이 바로 테슬라와의 22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입니다. 테슬라가 내년부터 사용할 자율주행용 AI5 칩을 삼성의 3나노 GAA 공정, 그것도 화성 S3 라인에서 양산할 가능성이 커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전장용 칩은 무엇보다도 수율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이 이미 3나노 수율을 60%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테슬라 물량 대응을 계기로 삼성은 미국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운드리 파트너다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굳힐 수 있게 될 셈입니다. 그리고 이는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월가까지 AI 인프라 투자에 뛰어들면서 향후 3조 달러에 달하는 데이터 센터 투자금 중 10%가 메모리 업체목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이미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의 흐름들은 삼성 파운드리의 향후 몇 년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테일러 팹에 대한 내용까지 좀 점검을 해봤고요. 그러나 이제 삼성전자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HBM, 반도체 시장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 반도체 전망을 시장에서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핵심은 삼성이 완전히 반격에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올해 4분기 기준으로 삼성은 HBM 생산 능력에서 웨이퍼 투입 월 17만 장으로 SK하이닉스를 제치면서 업계 1위로 올라선 바가 있습니다. 범용 D램 라인을 공격적으로 HBM으로 전환한 결정이 결국 성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삼성은 9월에 엔비디아 향 HBM3E 공급 성공, 구글 TPU에도 HBM을 대량 공급, 그리고 HBM4에서는 샘플 전 고객사 출하를 이루어내면서 고객 다변화와 신제품 개발을 동시에 달성했고요. DS 부분의 모멘텀을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내부 조직 개편도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센터 신설과 AI 팩토리 전략 본격 가동, D램과 낸드를 아우르는 메모리 개발 담당 신설, 그리고 HBM 개발팀은 미래 기술로 재배치하면서 조직 전체를 AI 기반 생산 체제로 재정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상징적인 조치가 바로 향후 5년간 450조 원의 투자입니다. 평택의 P5 공사 재개,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SSD나 디스플레이, 차세대 배터리 등 삼성의 모든 축에 동시 투자가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내년 삼성 반도체는 기술 경쟁력 회복과 글로벌 고객들이 확대되고 있다는 흐름, 그리고 나아가서 HBM 생산 능력 1위까지 달성하는 것들이 내년에 가장 강한 모멘텀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는 최근에 단독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근래 나왔던 거 보면 HBM 생산 능력이 하이닉스를 처음으로 추월했다라는 내용도 있고 구글용 HBM을 삼성전자가 60% 납품을 하면서 하이닉스를 좀 추월했다라는 두 가지 단독 뉴스 있었고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보니까 내년 엔비디아 소캠2 물량에 있어서 절반 정도 삼성전자가 공급한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지고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 최근에 있었던 수주 소식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화오션이 최근에 VLCC 수주에서 성과를 좀 냈었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한화오션이 올해만 43척을 이 VLCC 안에서 수주를 하면서 확실한 기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오세아니아 선주로부터 VLCC 2척을 수주한 것으로 규모는 3,753억 원입니다. 한화오션은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VLCC 19척, 컨테이너선 17척, LNG 운반선 6척 등 총 79억 6천만 달러, 약 11조 7천억 원 규모를 수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주한 VLCC는 특히 시장 분위기가 최근에 좋아졌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먼저 오펙 플러스 등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과 수출을 늘리면서 VLCC를 통한 해상 원유 수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항로가 길어졌습니다. 결국 배가 더 필요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식이 오래된 BLCC가 많기 때문에 교체 수요까지도 꾸준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요즘 글로벌 해운들은 환경 규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오션이 선택을 잘한 시장에 제대로 올라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오션이 VLCC, 이른바 초대형 유조선을 의미를 합니다. VLCC 관련한 수주 소식을 좀 따왔다라는 부분 짚어봤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엔 HD 현대 쪽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아예 몸집을 키운 상태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랑 미포가 통합을 하면서 새로운 회사로 좀 태어나게 된 상황인데요. 산업 전반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네, 이번 통합은 규모의 경제로 글로벌 경쟁 우위를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좀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최근에 잇따라서 자국 내 1, 2위 기업을 합병하는 등 세계 선박 건조 시장의 지형이 바뀌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따라서 12월 1일부로 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공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 통합을 하게 됨으로써 효과는 크게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방산 역량의 극대화입니다. 이 현대중공업의 군함 건조 기술력에 현대미포의 생산 능력을 더해서 기존의 약 1조 원 수준인 방산 매출을 2035년 10조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 선종에 대한 대응 가능력까지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LNG선과 컨테이너선 같은 대형 상선과 그리고 특수선이나 함정까지 모두 아우르는 체계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술 주도권 선점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자율 운항이나 전기 추진, 친환경 연료 기술 같은 차세대 기술을 적용하면서 중형선에서 대형선으로 확장해 미래 시장 주도권을 선점해 나갈 방침입니다. 결국 이번 통합은 2035년 매출 37조 원, 세계 1위 조선사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단추가 채워진 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 몸집이 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수주를 좀 따오게 될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선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마스카입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이 미국 안에서 특히 조선 쪽에 있어서 어떤 자리를 잡아가는지가 좀 중요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한화랑 HD 현대 각각 어떤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마스카를 필두로 올해 이 K조선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미국 시장 공략입니다. 이 흐름 안에서 조금씩 방식은 다르지만요. 하나와 HD현대 모두 일관되게 확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큰 흐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국내 조선 빅3 모두 마스카 프로젝트 안에서 현지 생산 기반 확보와 기술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 내의 한국 조선소 참여 범위를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조선의 빈틈을 한국 조선사가 메워주는 구조인 겁니다. 일단 이 흐름 속에서 하나는 현지화 속도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직접 인수하면서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 필리 조선소의 건조 능력을 대폭 늘릴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미국 내 사업 구조를 재정비하고 1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법인을 실선해서 이 미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과 방산, 에너지 투자를 전담하는 신규 법인, 이 한화 디펜스 앤 에너지를 설립하기도 했죠. 이 안에서는 수주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요. 미국 방산 시장을 직접 공략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 항군 해점 그리고 특수선, 해양 플랜트까지 영역이 넓어질 수가 있고요. 미국이 원하는 고용과 생산, 안보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됩니다. 반면 HD현대는 기술 우위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미국이 갖추지 못한 첨단 조선 기술을 공급하려는 전략입니다. 일단 HD현대는 군함 건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헌팅턴 잉걸스와 첨단 조선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한 바가 있죠. 여기에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합으로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결국 한화는 미국 내 생산 기반, 그리고 HD현대는 첨단 기술력, 이를 기반으로 한국 조선업의 확장성을 함께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조선업 재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얼마나 더 커질지 시장의 기대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HD 현대는 일단 몸집을 키우면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가 합쳐진 상황이고요. 지금 나름 또 한화도 계속해서 전략을 세우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는 중국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고자 합니다. 중국 제조업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공식 PMI는 물론 민간 PMI까지 계속해서 지금 나란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제조업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방금 숫자에서도 살펴봤듯이 현재 중국 제조업은 다시 위축 국면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일단 11월 기준으로 공식 제조업 PMI는 49.2, 사상 최장 기간인 8개월 연속으로 50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민간 PMI 또한 49.9로 7월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위축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엇보다 공식과 민간 지표가 50 아래를 밑돌면서 동시에 위축을 가리킨 사례는 드물다라는 점이 시장의 긴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의 어려움이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내수와 수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부진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관세 휴전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글로벌 수요 자체가 둔화하고 있고요. 또 미국 공급망의 중국 이탈 지속이 겹치면서 공장 가동률이 제대로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설비 투자와 신규 고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이 제조업 부양을 위해서 대출 확대와 세금 감면 카드를 꺼내도 기업들은 앞이 안 보인다라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설비 투자와 인력 충원을 모두 미루고 있습니다. 구매나 재고 관련 세부 지표들도 모두 기준선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침체로 내수까지 얼어붙은 것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중국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던 부동산이 연이어서 위기 신호를 냈는데요. 블룸버그도 중국 경제가 추진력을 잃고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중국 제조업의 부진이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도 경제를 봤을 때 가장 크게 좀 내관으로 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민간 부동산 판매 지표가 아예 발표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중국 부동산 쪽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표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중국 GDP의 4분의 1이 부동산 위기 신호를 나타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불안이 한층 더 커진 이유는 바로 신뢰의 붕괴가 계단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1월 민간기관 주택 판매 지표 미발표입니다. 매월에 발표했어야 할 전국 100대 부동산 기업 판매 지표가 이번 11월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비공개가 됐습니다. 10월 판매액이 전년 대비 41.9% 급감한 상황에서 이번 발표까지 멈췄다는 건 11월에는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더 불안한 부분은 이 부실의 파장이 국유 계열까지 확산되는 흐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민간 최대이자 사실상 준국유 성격의 완커마저 만기 도래 채권의 상황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모든 부동산 기업을 구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강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 연장이 거부될 경우에는 업계는 헝다와 비구이완에 이은 3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중국 부동산 부진은 금융 리스크로 전이가 되는 단계이고요. 이 위축이 결국 제조업과 소비 전반을 다시 짓누르는 악순환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 부동산 시장 또한 쉽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관건은 완커를 중국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게 되느냐 이 부분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구제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시장 원칙에 맡길 것인지 일단 어떤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커 보이나요? 일단은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조금 긴 터널을 지나겠다라는 걱정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완커는 중국에서는 넘어지면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30년 넘게 중국 1위 민간 디벨로퍼였고요. 실질적 국유 기업이라는 안정감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20억 위안 채권을 추가 담보 없이 만기 1년을 연장해달라고 제시했다는 것은 자체적인 해결 여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6월까지 갚아야 할 회사채 원리금만 130억 위안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유동성 위기가 이제 시작일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키우는 요소입니다. 만약 12월 10일에 이 채권단 회의에서 연장안이 부결될 경우 중국 부동산 시장 전체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사태의 대형 부동산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과 지방정부 재정까지 직접 위험에 노출시키는 첫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완커 문제가 중국 경제 전반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국 정부가 살릴지 혹은 시장 원칙을 고수할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정책 대응이 지연된다면 중국 경제는 더 긴 터널을 지나게 될 위험도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조업 부진에다가 부동산 위기까지 겹치게 되면서 믿음이 그리고 신뢰가 전반적으로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언제 어떻게 회복의 좀 카드를 꺼내들게 될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일단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5% 가까이 회복을 해주면서 9만 달러를 다시 좀 탈환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좀 들었습니다. 기술주에도 함께 훈풍이 드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현재는 케빈 애쉬 위원장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시장은 이제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 12월 FOMC 회의에서 과연 금리 인하가 될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증시들도 자세하게 좀 전략들을 세워봐야겠습니다. 어제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고 어제장에서는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더 잘 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쪽에서 1조 원이 넘는 그런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그래도 강세를 좀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그 안에서도 살펴보니까 반도체와 자동차가 좀 잘 가는 흐름이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자동차 관세가 15%로 11월부터 소급 적용이 된다라고 미국 정부의 그런 공식 확인을 받으면서 좀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전문가님 어제는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코스피가 좀 주도하는 시장이 되는지 아니면은 단순한 순환매 시장으로 봐야 되는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제 시장 상황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율도 약간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과연 좀 들어올까? 그리고 미국 증시가 그 전날의 분위기도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약간의 좀 이제 주춤하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많이들 예상했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의 상승폭이 좀 강하게 나왔죠.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어제 1조 2천억 원 정도의 매수가 결국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그 바로 전날이죠. 그 전에 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하락으로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미국 증시의 선반영이 될 수 있는 이제 선물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결국은 장중에 전날의 미국 증시의 상승분이 반영이 못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뒤늦게 국내 증시에 어제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간 편입니다. 환율로 봤을 때는 이제 1,460원대, 68원대 현재 환율에 위치해 있는데, 과거 이제 올해 최고점을 찍었던 환율의 그 고점을 보시면 이제 4월 9일 날이거든요. 그때가 1,487원을 찍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하고 지금의 환율의 위치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주가의 위치로 본다면 코스피 지수가 이 과거 환율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코스피 지수는 2,200포인트대였어요. 2,200포인트대였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거의 4,000포인트대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의 경우에는 과거보다는 우려감은 좀 덜한 편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결국 환율은 고점 부근에 좀 다다르고 있다. 이런 인식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도 매도 쪽에서 자연스럽게 매수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형주들의 강세, 전날 역시 이제 그 전에 이제 어제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또 상승했다는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 주도를 통해서 이 시장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뭐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 쪽으로 다시 한번 뭐 주도 장세가 간다 이러기보다는 지금은 대형주하고 특히나 중소형주 쪽도 분명히 강해요. 그 전날에도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역시 이제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들도 움직임이 나오긴 하지만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일단 다시 한번 최근에 조정이 나왔고 저가 매수로 인한 움직임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중소형주 코스닥 쪽으로 지금 시세가 몰리고 있는 건 지금은 확실한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하고 연초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쪽에서의 강세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도 지금의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중소형주 쪽에서도 분명히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대형주만 보지 마시고 중소형주 쪽도 지금은 좀 주목을 해서 보실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는 대형주들이 이끄는 장세가 나타났고요. 코스피의 시세가 더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보다 또 중소형주도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지금 현재 0.38% 오르면서 4,000선을 회복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존이 연례 컨퍼런스에서 자체 AI 칩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에서 벗어나서 자체 칩들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반도체주들은 그렇다면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인 건가요? 사실 엔비디아의 독주가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네. 이 시장을 엔비디아가 우선 이제 선두권에 있긴 하지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른 업체들도 분명히 개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중국 업체들 쪽에서도 이제 개발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활발하게 이제 자체 칩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얼마 전에는 이제 GPU와 TPU, 이제 TPU가 또 새롭게 시장에서 화두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자체 칩을 새로 이제 생산을 한다라는 건 결국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 매출처가 다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그 다른 회사들이 자체 칩을 개발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성이 높겠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밑에 산하에 있는 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 그 관련 종목들도 역시 이번에 자체 칩의 개발의 소식은 분명히 이제 뭐 반가운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I 쪽에서의 그동안 거품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건 엔비디아가 그만큼 이제 거의 독주 체제로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다른 기업들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그 영역들이 확대되고 있다는 건 이 거품론에 대해서는 다시 또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또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런 발표에 의해서 AI 관련주들은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매출처가 좀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흐름 안에서 반도체 투탑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지금 프리마켓에서 SK 하이닉스는 조금 떨어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0.7% 강보합권에 불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 한국의 대미 투자액 중의 일부를 미국 내 원전 건설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 안에서 원전 르네상스가 본격화되면 그 안에서 수혜주가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꼽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흐름들이 좀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신호탄으로 해석해봐도 괜찮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그 장 전에 3% 이상 좀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대미 쪽에서의 투자 금액의 일부를 또 원전 쪽에 사용한다.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은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동안 이제 조선 쪽에 집중했던 이제 투자, 하지만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원전 쪽에 대한 이제 또 투자를 확대시켜 가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투자 금액의 일부는 당연히 또 원전 쪽에 들어갈 것이라고 또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원전주의 경우에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와 그리고 이 건설회사 쪽에서는 현대건설이
그동안 이제 원전주의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좀 많이 해왔거든요. 그리고 근래 들어서 이제 12월 달에 조정이 들어오면서 이 관련 종목들도 좀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원전 쪽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동안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주가가 떨어져서 충분히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 그리고 원전주는 떨어졌을 때 사고 올라갈 때 팔아야 된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제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과도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쪽은 아무래도 좀 조금 더 이 상승이 지속될 것 같지만 만약에 이제 고점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단기로 이제 매매를 조금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고 해도 매수를 하고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계속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수익이 났다가 손실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략적인 부분에서 단기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한전산업이라든지 한전기술 이런 관련 기업들 상대적으로는 조금 주가가 좀 더디긴 해요. 하지만 원전 쪽에서의 미국과의 협력, 뭐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은 결국 이제 이들 기업한테도 분명히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이제 대장주의 투탑 여기에서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좀 주변에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지금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투자에 대한 메리트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번 호재도 앞으로를 봤을 때도 지금은 매수의 접근이 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5% 가까이 반등을 하면서 9만 달러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들면서 기술주들도 동시에 좀 지수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지금 차기 연준 의장으로는 현재 케빈 애시 미 원장이 가장 유력한 상황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 12월 FOMC 회의에서 과연 금리 인하가 실제로 진행이 될 것인지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국내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현재 양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 가까이 오르면서 4,010선, 4,000선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23% 오릅니다. 930선으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오늘 반도체 투탑은 흐름이 조금 엇갈리면서 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5%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7%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제 2번 접는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공개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간의 좀 상승 모멘텀을 좀 받아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고 사실 간밤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1.8%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오늘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0.6% 강보합권의 흐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0.6%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1.5% 가까이 빠지는 모습으로 지금 시총 5위권 안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하락불이 좀 켜져 있고요. 알테오제는 0.7%의 오름세,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최근에 유럽 내에서 좀 거점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는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ABL 바이오도 역시나 1% 오름세 보이면서 20만 원 선 돌파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의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어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 좀 큰 매수 금액을 보여줬었던 외국인이 오늘 장 초반에는 좀 팔아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이 동반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개인이 나홀로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일단 상승으로 출발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모두에서 좀 팔아내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분위기를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도 이 부분이 아침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현재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를 하지 않고 현재 300억 원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128억 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일단 시장은 이제 장 초반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지연접 중에서의 매도가 외국인 쪽에서 130억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 그 매도 금액에서 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 지금 정지연접 중에서 매도가 몰려 있고요. 반면에 지금 매수하고 있는 업종을 본다면 유통 쪽하고 건설 쪽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원전 쪽과 관련해서 현대건설 쪽이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앞에서의 시장 분위기를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르는 반면에 하이닉스의 주가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본다면 결국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의 매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좀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자체 칩 개발에 대한 뉴스 자체는 하이닉스 쪽에는 조금 이제 악재로 단기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좀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건설주들의 경우에는 현대건설이 좀 이끌어가고 있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자동차 섹터가 어제 좀 흐름이 좋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괜찮지만 자동차 섹터의 경우에는 현재 보합권이라든지 좀 약세 분위기에서 움직이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안에서의 오늘 초반의 분위기를 본다면 결국은 원전 쪽에서의 테마 이슈가 좀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전산업, 우리기술, 한전기술 이런 원전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현재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 아래쪽에서 머물러 있던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4,000포인트 위쪽으로 오늘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4,000포인트 위쪽에서의 안착이 확실하게 나와준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했던 흐름들은 결국은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수급이 초반에 약해져 있는 이 수급 자체는 끝까지 가는 수급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제 1조 원 이상의 매수가 들어온 상황에서 지금 현재 거래소 시장에서 38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건 초반의 매도에서 다시 매수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많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도 지금은 매도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초반의 분위기는 약간 좀 관망적인 분위기인 것 같고 여기에서 있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이 오늘 매수로 전환되는지 이걸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매수가 전환이 될 때 또 어떤 업종들이 매수를 하는가 이 부분도 결국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시장 끝까지 보시면서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 위쪽에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주는가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만약에 4,000포인트 위쪽에서 올라갔다가 후반부에 밀려버리게 된다면 3,000포인트대로 다시 또 빠지게 된다면 아직까지 조정이 끝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이제 후반부까지 확인을 하시고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확실하게 4,000포인트 위쪽에서 계속 거래가 되어주는지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매수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외국인들은 어떤 업종을 사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서 종목들을 오전보다는 오후장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장 초반에서는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은 관망적인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 후반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로 돌아서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코스피가 4,000선을 넘긴 상태긴 하지만 이 4,000포인트를 단단하게 후반까지 좀 지켜낼 수 있을지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에서 좀 더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보니까 오늘도 페노션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불장에서 좀 소외가 됐었던 해운주였는데 이 벌크선우님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해운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운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매력도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해운주들의 경우에는 조선주하고 좀 흐름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과거의 흐름을 본다면 원래 해운 쪽에서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결국 이제 새롭게 수주가 발생하면서 조선주까지 갔는데 지금은 좀 역전이 돼버렸어요. 조선주 쪽에서 LNG선에 대한 이제 수요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선주가 먼저 움직였는데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해운주 쪽이 결국은 조금 이제 소외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벌크선 운임 지수 자체가 해운업의 어떤 경기 동향을 말해주고 있는 지수고 이게 지금 최고치를 썼다라는 건 그만큼 해운 산업도 우리가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관련 종목들이 HM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해운업에 대한 이제 그 경기 동향이 좋아지게 된다면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지금으로서는 해운주들도 매수하고 나서 또는 분할 매수 접근을 해서 조금은 끌고 가는 전략이 좀 가능한 업종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동 지역에 대한 어떤 정세 불안감, 예전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운주들이 들썩들썩 거렸던 적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지금으로서는 해운주에 대한 투자로 본다면 또 다른 업종들보다는 조금 더 길게 끌고 와도 괜찮은 섹터가 지금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해운 쪽이 그동안 좀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분할 매수를 좀 해서 끌고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같이 따라오는 게 조선주잖아요. 네. 그동안은 조선주가 전고점 이후로 상당히 미끄러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한미 조선협력 실행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금 잘 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조정 마무리 국면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한미 조선 협력이 지금 이제 착수가 본격화되었다라는 건 이거는 사실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공식적인 그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모두 다 지금 한국하고 미국의 이제 조선업 쪽에 대한 협력 이거는 모두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마스가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의 무역 협상을 할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투자의 금액도 분명히 상당 부분 분배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조선주의 경우에는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이슈들이 많았고 주가가 올라갈 만한 강력한 재료들이 많았습니다.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건 신규 수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제 과거에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좀 미국 쪽에서의 협력, 이 가능성 때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공식화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새로운 그런 이제 이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조선주들의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하락이 이번 이슈로 인해서 잡힌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하락이 좀 멈추면서 단기 반등 정도는 가능할 수 있으니, 이 조선주의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단기 반등이 만약에 나와준다면 이때는 좀 탈출의 그 과정으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선주들이 당분간은 단기 반등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오히려 탈출의 기회로 봐야 한다라는 시선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동차 쪽으로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15%로 이제 관세가 소급 인하됐다라는 사실이 어제 공식적으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면서 어제부터는 좀 자동차주들도 좀 시세가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자동차주들 잘 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자동차주들이 어제 소급 적용 이슈로 인해서 이제 주가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현대차나 기아, KG 모빌리티라든지 또는 이제 부품주들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일단 관세 협상이 나오고 나서 이제 15% 적용이 되면서 체결을 했던 그 시점부터 해서 소급 적용을 해서 이제 이 관세비를 이제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 부분은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15% 관세를 적용을 받은 내용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결국은 이제 소급 적용을 시켜주느냐, 시켜주지 않느냐. 그 이벤트는 이제 어쨌든 어제 결론이 나왔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의 경우에는 일단은 중요한 건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건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이제 우리가 상황들을 정리해 본다면 일본하고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관세가 낮은 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럽하고 일본은 2.5%의 관세가 있었죠. 하지만 국내 같은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관세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똑같이 15%의 관세를 적용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앞으로 이 부분 앞으로의 그 이제 경쟁에서 얼마만큼 현대나 기아 이런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느냐 이 부분은 데이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환율 때문에 환율이 높으니까 자동차 쪽도 분명히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환율로서 좀 뒤엎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때 보면 이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이유는 쌀 때 사야 된다는 인식 때문에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관세로 인해서 높아진 이 가격들을 결국은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고가 제품들의 경우에는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자동차 업체들의 경우에는 어제 이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당발성 이슈가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매수를 한다. 이건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자동차 섹터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한번 주가 상승이 있었고 조정폭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때 접근하는 게 옳지 않을까. 만약에 접근한다면 차라리 조금 더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는 자동차 부품 섹터가 완성차 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자동차 관세 인하 이슈는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었던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번 상승을 단발적인 이슈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자동차 부품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자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로봇주들도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연일 로봇주에 좀 투자를 확대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같이 잘 가는 모습인데요. 로봇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나 수익권에 계신 분들은 좀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팔고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해봐도 괜찮을지 어떻게 보세요? 로봇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익을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손실 나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또 매도를 하신 분들도 있고 반면에 이제 그쯤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저도 상담을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상담하다 보면은 고점 부분에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로봇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았고 하지만 성장성 대비했을 때 실적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이제 문제점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이제 올라가도 단기에 올라갔다 빠졌던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대기업 쪽에서 본격적인 투자를 확대시키면서 이 관련 종목들이 상승폭이 과거보다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죠. 이 회사는 이제 삼성전자가 인수했던 이제 회사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로봇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로봇 사업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자동차 쪽에서도 현대차가 최근에 로봇 쪽에 대한 투자를 또 단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로봇 쪽의 사업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로봇 쪽에서의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기도 합니다. 로봇주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기에 많이 올라가더라도 또 단기에 또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로봇주들의 경우에는 떨어졌을 때 사야지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면 이건 이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해서 보유 중인 분들은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가져갈 의지가 이제 가져가면서 수익을 키워갈 수 있는데 로봇주들은 최근에 또 밑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주들을 매수하실 때는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이 과정들을 어느 정도 하셔야지만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 쪽으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도는 좋지만 여전히 실적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는 좀 매도하는 전략들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 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보겠습니다. 강보합 정도 양시장 모두 지켜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 모두 쌍끌이로 매도하는 부분 나타나고 있고요. 현선물 동시에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일단은 매도 포지션 찍혀 있어서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일단 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만 하더라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어마무시하게 들어왔고 그쵸. 그저께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의 외국인들 매수세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포지션이 이제 정확히 명확히 잡히고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근데 뉴욕 증시가 나름대로 좀 선방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선방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엇갈리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10만 원대에 대한 안착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새벽에 나왔죠. 아마존이 또 이제 그 AI 칩에 대해서 맞아요. 독자 개발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어쨌든 어떤 AI 칩이 들어가든지 간에 우리 HBM이 들어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일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단기간에 10%가 올랐다라는 부분들이 차익 매물을 내놓는 하나의 이유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한 5% 남짓 올라간 거니까 더 추가적인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강했던 섹터, 특히 이제 자동차라든지 전력 인프라 이런 것들도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부 산발적으로 지금 이제 조금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뭐 최근에 강했던 종목, 그러니까 일부 또 최근에 강했던 엔터 쪽들은 오늘은 또 차익 매물들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롯데관광개발입니다. 그렇죠. 롯데관광개발이 우리가 8,000원대부터 22,000원대까지 지금 이제 올라온 상태인데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난다라는 그런 소식에 따라서 오늘도 7%대 강한 상승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한일령에 대한 반사 수익을 볼 수 있는 관련주들도 틈새 전략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하나 이제 네카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쿠팡에 대한 영업 정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어제 시간에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반사익을 누가 볼 것이냐라고 본다라면 이제 네이버 이제 쇼핑이 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들이 재차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오늘 조금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 좀 잘 살펴주셨습니다. 수장님 이전에 삼성전자 10만 원 아래에서는 땡큐다라고 말씀 그렇죠. 주셨는데 네. 지금은 10만 원을 어떻게든 잘 지키려고 하는 네.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지수가 내년에 뭐 5,000피 간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그만큼 더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한 14만 원 정도?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10만 원 넘긴 했지만 여전히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한가요? 10만 원 뭐 부근에서는 모아갈 수 있는 전략들은 좀 필요하죠. 근데 이제 모아가는 수량들을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0만 원 이하에서 제가 매수를 말씀을 좀 드렸던 맞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는 조금 아니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직까지 지금 이제 10만 원 더 이상 안 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시는 네. 뉘앙스의 질문이신데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수의 변동성이 지금 아직은 좀 저는 확실히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외국인들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환율이 안정세를 찾아야 되지만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10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10만 원 이상에서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죠. 야, 그래도 서로 날아가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그거는 저도 모르는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뭐 펑펑펑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가 추격 매수를 하면 됩니다. 추세가 형성이 된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15만 원 간다라고 하면 11만 원에 산들, 12만 원에 산들 아무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그때 10만 원대 샀어야지 무슨 12만 원에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갖고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만 한다라는 것은 모르죠. 뭐 서로 이러다가 다음 주에 정말 9만 8천 원까지 떨어지면 그때 그때 사지 말 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든 기준점은 10만 원 이하에서 매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면 11만 원 넘어선다? 그럼 그때 추격 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10만 원에 사서 내가 15만 원까지 수익을 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1만 원, 12만 원 우리가 소위 불타기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아가더라도 서두를 필요는 없다. 10만 원 밑은 땡큐겠지만 일단은 추세 형성한 후에 따라가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말씀 함께 주셨습니다.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는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4일 발표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가 연내 발표로 좀 바뀐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대감이 연장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코스닥으로 포지션을 좀 옮겨가야 되는 구간이긴 맞는 걸까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일단 지금 정부가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재위가 통과됐으니까 이제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고 3차 상법 개정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것도 또 연내한다라고 그랬죠. 맞아요. 3차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자사주 의무 소각인데 신규로 취득한 것은 뭐 1년 내지 1년 6개월 내에 신규 소각을 하는 부분들은 정해진 것 같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목적을 명시한다. 이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맞아요.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좀 난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까지 정말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게 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저는 일부 금융주들, 그러니까 좀 실적과 상관없는 금융주들의 퍼포먼스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뜬금없는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이 결국은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쵸. 코스닥이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수급 논리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셈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럼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사면 어때? 그게 바로 그 아이디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코스닥을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무조건 산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코스닥 쪽에서도 IT 부품 소부장들 이런 쪽들은 올해 내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일부 제약 바이오들, 기술 이전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이제 신약이 나올 것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저는 매수 관점은 접근은 유효하다. 하지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나온다 그래서 정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코스닥들에 대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해서 보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사야 된다. 그렇게 되면 뒷받침되는 실적들 반드시 좀 따라주는지 체크를 해서 종목별로 좀 선별해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테마 가기 전에 외국인 순매도 잠깐 좀 볼 텐데 지금 1위에서 5위 중에 4종목 가까이가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확인됩니다. 알테, 올릭스, 펩트론, G2G 바이오까지 확인이 돼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중에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펩트론이 아닐까 싶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잠깐 플러스권이었다가 다시 또 마이너스로 한 2% 정도 고꾸라진 상황인데요. 릴리 기술평가 연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근데 해석을 하기 나름이겠지만 14개월이 아니라 원래 24개월이었는데 왜 14개월로 발표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한 상황이라서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는 구간이에요. 근데 그러면 일단 이걸 피해야 되는지 아니면 스마트 대포 같은 기술 플랫폼이 괜찮다라는 그 믿음만 있다면 지금 이 구간도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요? 저는 현재 구간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일단 시작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이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섭부른 매수는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차트상 놓고 본다라면 네. 어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60일을 좀 버티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60일을 하회하는 마이너스 토큰이 나오고 있는데 제 노트북을 잠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를 이제 일봉으로 보기보다는 네. 분봉으로 놓고 보면 분봉? 상당히 조금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네.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봉만 놓고 본다라면 현재로서는 28만 원 부근에 있어서 네. 움직임을 놓고 보면 이러한 움직임은 뭐 특별히 뭐 아직은 잘 모르겠죠. 네. 거래량들이 좀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분봉으로 놓고 보면 30분봉으로 놓고 보면 일단 고점에서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완연히 보이죠. 네. 계단식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밀리고 밀릴 때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러네요. 지금 또 음봉이 나오고 있죠. 네네. 그러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네. 있죠. 30분봉이니까 이제 장 시작한 지 그쵸. 3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은 하락 추세돼 있다. 이것이 지금 명확히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 같은 경우 여러 이유가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라고 놓고 본다라면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조금 거리두기를 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변동성이 나타났고 추세상으로 하락 추세를 좀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좀 피해 가자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시장 분위기가 약간은 변화하네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자, 그럼 주목해볼 만한 테마들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깔이 약간 좀 변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준비할 때보다는 지금은 뭐 여행, 카지노 이런 호텔, 리조트, 앞서 말씀해 주셨던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개장 초반에는 사실 원전 그리고 건설까지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한미 외교 차관 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팩트시트 신속 이행을 논의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중에서 이제 원자력, 조선, 실무협의체 가동한다라는 내용 속에서 원전, 어제는 조선주까지도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전략들 챙겨보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시죠. 두 번째 전력기기입니다. 이쪽은 뭐 훼손된 내용들이 없긴 해요. AI 전력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1월에서 11월까지 전력기기 수출 71억 3천만, YOY 대비했을 때도 크게 11% 정도 늘어난 부분들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러나 이제 주가가 그만큼 따라가 주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자동차고요. 한국차 관세 11월 1일자로 해서 15% 소급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자동차주 쪽에서도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부터 좀 볼 텐데요. 기대가 꺾인 건 아니지만 사실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외면을 좀 받아오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엄청 폭발력이 있었을 때 그 원전 시즌만큼 돌려놓을 수 있을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할지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 경제학적인 용어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를 써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오늘 날씨가 상당히 이제 춥죠. 추우면 뭐 이렇게 추울 때 식사를 안 하셨다라면 라면 한 그릇 먹으면 굉장히 뭐 만족도가 행복하죠. 높고 행복하죠. 근데 이제 누가 라면을 또 한 그릇 줬어요. 네. 그러면 점심 때도 누가 라면을 줬어요. 엄청 라고 질릴 것 하면 같은데요. 그러면 별로 그 똑같은 라면이지만 네. 지금 이 아침 식사를 안 하셨을 때 먹을 라면과 점심 때 똑같이 먹는 라면의 효용, 만족도가 같을까요? 다르죠. 전혀 다르죠.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좀 얘기들을 해왔죠.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원전을 탈원전을 했었던 시기이고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을 하겠다.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을 하겠다. 또 미국과 원전을 하겠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전 첫 삽을 뜨고 있는 곳이 있나요? 단 하나도 없죠. 계약을 맺은 게 있나요? 단 하나도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 EPS 바탕으로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라면만 먹이고 있는 거예요. 라면만 먹다가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내 영양가가 돼야 되는데 라면만 먹는다라는 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과거처럼 돌릴 만한 어떠한 새로운 소식 그거는 정말로 첫 삽을 뜨는 얘기 아닌 이상은 지금은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바라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더군다나 우리가 처음 원전을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많은 주식들이 이제 바닥에서 막 올라올 때고 우리가 2024년에 역대급 저평가됐던 주식시장에서 2025년에 새롭게 우리가 이제 그 글로벌 순위가 올라갈 정도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됐었던 시기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은 오히려 아시아 시장 내에서도 가장 약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아시아 증시가 다 올랐습니다. 우리만 마이너스 아니었습니까? 이런 상태라면 지금 현재 이런 소식들이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요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좋을 때는 여러 가지 막 분위기가 좋다가 지금은 원전주를 투자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반도체도 있죠. 네. 또 2차 전지도 오늘 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 2차 전지 에코프로도 거의 이제 10만 원 가까이 또 올라왔죠. 여러 가지 또 대안적인 주식들, 그러니까 살만한 것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살만한 것들이 많아진 지금 주시장이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서울경제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원전은 어떤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정치적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투자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정치적 뉴스가 나와도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라면은 물린 거예요. 라면은 이제 자꾸 몇 끼 먹다 보니까 지금 뭐 라면을 물려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책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원전주를 바라보기에도 이제 힘이 버겁다. 이것을 시장이 반응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돼요. 야, 이 정도라면 원전주들이 올라갈 거야 라고 이제 보는 것보다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죠. 듀에빌은 그럼 왜 오를까요? 그러니까요. 듀에빌은 좀 다른 거죠. 저거는 원전주가 아니라 듀에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론 머스크하고 이번 올해 그다음에 뭐죠? 가스터빈 3개 계약 가능성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저거는 원전주가 아니죠. 그 가스터빈에 대한 수출 모멘텀이 있는 수출주도 그렇기 때문에 듀에빌과의 어떤 연관성, 듀에빌 올라가니까 원전주들이 갈 것이야라고 보는 시각은 조금 거리를 좀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딱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근데 잘 가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질문 드리려고 네. 했는데 가스터빈에 대한 모멘텀으로 봐야 된다라는 네. 해석을 좀 붙여주셨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력기기도 볼게요. 뭐 사실 이쪽은 수요도 높고 유망한 섹터인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자리의 문제인데 이렇게 수요가 높고 다 좋다 하지만 그만큼 주가가 따라가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그 이유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시장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조정을 받은 거예요. 이제 11월 달에 이제 시장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전력기기에는 지금도 모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왜 그러느냐라고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제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2026년부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전력기기 얘기할 때 올해 뭐 얘기를 했죠? 이익이 막대하게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 전력기기가 올해 배당을 얼마나 줄까요? 많이 많이 늘어나겠죠. 또 동일한 배당 성향, 그러니까 이익의 몇 프로를 주느냐, 동일한 배당 성향이라도 이익 자체가 커지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절대 금액자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방전, 그러니까 원전은 좀 빼고요. 원전은 이제 실적주는 아니니까, 네. 기대주니까 조방전에 대해서는 지금은 전력기기랑 마찬가지로 다 매수 구간이다. 오. 지금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네. 우리가 배당을 잊고 있었어요. 배당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배당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 어제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 오늘은 좀 발을 빼는 것 같은데 네. 본격적인 이제 시장이 안정이 되면 제가 이제 서울경제에서 계속 12월 중순 정도면 시장이 안정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때 되고 나면 오히려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배당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배당 지금 만약에 주가가 한 10월 정도 수준이다. 그럼 배당 얘기하기 어렵죠. 배당락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면에 지금 한 달 동안 조정받았잖아요. 네. 이거보다 더 밀릴까요?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지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뭐 이런 표현드리면 좀 불편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 서로 물린다 하더라도 현재 구간 내에서는 물린 것을 배당이 어느 정도 만회를 해줄 수 있든지 아니면 배당락에 따라서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내년도 실적 전망이 좋아지면 이쪽 섹터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야. 그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을 권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전력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모아갈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조정받는 그 구간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시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동차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세 리스크로 못 움직였다가 어제 이제 소급 적용과 관련한 공식적인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같은 경우 굉장히 어제 강하게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요. 어제 하루 종일 보니까 네. 이게 굉장히 매도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매도세를 잡아먹고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산 그런 모습들이고 네. 오늘 일단은 현재로서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쵸? 약보합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이런 정도라면 제가 이제 그 증권회사에서 브로커 출신이니까 네. 이제 짧은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 이런 차트는 2, 3일 내에 플러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제 만약 네. 시장이 불안하면 오늘 지금 벌써 외국인들이 팔잖아요. 네. 그러면 어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4% 정도, 그저께 사셨던 분들은 한 5, 6% 정도 수익이 났는데 그 불안감을 만약에 느낀다라면 오늘 매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보합권인데 충분히 매도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물량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제랑 그저께 산 매수 물량, 특히 어제 산 매수 물량은 시장을 좀 보자라는 개념이죠. 좀 들고 가겠다라는 개념이고 더군다나 외국인 기관이 샀기 때문에 네. 이들이 샀다라는 것은 뭔가 바닥권에서 수급이 좀 들어왔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정말 관세 수혜를 보는 거야? 관세 부과의 수혜를 보는 거야? 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지금 6개월 제가 1년 뭐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 현재 지금 이제 연말까지 시장을 놓고 본다라면 하나의 대안주로서 자동차주를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대안주가 될 수 있겠다. 자동차 섹터가 오히려 전반적으로 대안주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어제 이제 기사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BOJ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엔화 강세로 이어지게 네. 될 텐데 과거의 데이터를 들여다봤을 때 엔화 강세였을 때 우리 차화정 시대 오지 않았냐. 그러면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수장님께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이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그 과거 사례이고 제가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엔화가 강세를 보인다라면 우리 원화가 약세를 보여야죠.
그렇죠. 예, 그래야 이제 서로의 수출이 음. 부딪히니까 엔화 대비해서 우리가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어제 지금 그러면서 이제 엔화가 강세를 보이니까 우리 원화도 강세를 바로 보였죠. 그러니까 지금은 동조화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어떤 특정 이슈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섹터별로 움직였을 때 네.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입장이고 일본은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그렇죠. 입장에 있기 때문에 환율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달러 대비 연동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 메커니즘이 뭐냐면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네. 엔화가 강세죠. 네. 그러니까 엔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되죠? 약세죠. 약세. 약세죠. 달러의 가치가 약세면 우리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되죠? 강세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또 더군다나 1,400원대 초입이라면 이 영향력이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470원, 60원까지 올라간 맞아요. 상태에서 굉장히 소프트해진, 말랑말랑해진 상태에서 이런 뉴스는 확 우리 원화를 끌어내릴 수 있는 원화 강세가 될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봐야지 일본이 그러니까 더군다나 두 번째 이슈 중에 하나는 네. 우리가 이 속도가 너무 가팔라요.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환율? 환율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기업들이 어떤 대응을 하기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일본이 엔화 강세고 우리가 원화가 약세다라면 얼마 전에 1,430원에 네. 기준으로 자동차를 팔다가 1,470원에 자동차를 팔까요? 그러다 또 원화가 강세면 또 다시 1,430원의 기준 자동차를 팔까요? 그건 아니죠. 이게 추세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 본다라는 것은 글쎄요, 뭐 어떤 논리인지 제가 그 반박을 하기는 어려우시겠다만 제 관점으로 놓고 볼 때는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우리가 수출 경쟁력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미 화학 정유는 우리 수출 경쟁력을 잃은 상태고 자동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 영향력에 따라서 우리 자동차를 봐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세를 유예하게 된다면 오늘 자동차가 슈팅이 나와야죠. 그런 부분들은 또 아닌 것으로 놓고 보면 환에 대한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그 기사 속에서도 엔화 강세, 원화 약세 개념일 때가 조건이 좀 붙었었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거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역사적인 게 반복되기는 좀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까지 일단 잘 살펴봤는데 수장님께서 그러면 보고 계시는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현대 글로비스를 보고 글로비스, 있습니다. 네. 예,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다 이제 좋은 상태고 오늘도 글로비스도 약보합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글로비스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맞아요.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글로비스 선택한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장주인 현대차를 사야 되는데 네. 왜 글로비스냐라고 본다면 어제는 이제 또 현대 오토에버 이제 강했죠. 또 주가 이제 움직임이 강했는데 배당 관련 부분들을 저는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주가 낮은 상태고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 지난해 9월달에 우리가 3년 동안 특별 배당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 배당하는 것은 12월 말로 배당부가 됩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익이 많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역대급 이익이 날 것이다라고 작년 9월에 대표이사가 이례적으로 IR을 통해서 밝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 글로비스를 통해서 배당 수익을 받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배당 관련주로서 현대 글로비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이게 글로비스는 어쨌든 간 그 배당을 받으려면 12월 말까지는 어쨌든 유지가 가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서서 살짝 언급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현대차 네. 이 정도 차트면 한 2, 3일 정도 있으면 바로 올라올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더 짧게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현대차가 조금 더 나은 거예요. 현대차랑 현대 글로비스랑 차트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가도 괜찮다. 같이 상관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차트를 안 움직였을 때, 만약에 이제 차트를 안 움직였을 때 이제 부분들은 현대차도 배당 많이 줄 거예요. 이번에 현대차도 배당 그때 배당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추천주를 글로비스로 드렸던 이유는 이제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 서로 약간의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데 현대차랑 현대 글로비스 차트를 놓고 보면 어제 강하고 오늘 약보합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차트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차트를 여러분들 익혀 두시면 좋아요. 저도 이제 이게 이 차트를 익힐 때는 이게 어떤 기업이다라고 보면 이게 자꾸 우리가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이런 형태 어제 강했고 똑같이 글로비스도 매물이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현대차 업종이 오늘은 자동차 업종이 다 강하구나라고 보는 상태에서 그러면 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네. 그냥 나는 대장주를 보겠다라면 현대차를 보셔야 되겠고 나는 배당도 좀 노려야 되겠다. 라고 좀 보시려면 현대 글로비스를 보시는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대차랑 현대글로비스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게 종목 가리고 보면 사실 차트는 비슷하게 흘러가고 비슷해요. 있긴 예,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불안은 일단 시장에서 좀 거친 듯합니다. 이에 따라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비트코인 또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위험 선호 심리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어제 우리 증시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시장을 주도해줬죠. 어제의 랠리를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지 현재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양시장 그래도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조금 변동성이 크기는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시작은 4천선을 넘어줬지만요. 이내 좀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다가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양전과 온전을 오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빨간불을 켜주면서 일정 부분 회복을 해준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4천선을 잘 넘어준 상태입니다. 4,016선에서 움직이면서 0.54포인트 상승하고 있고요. 퍼센트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29선에서 움직이며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매매 동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지금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물량을 살짝 축소해준 모습이기는 합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 이 메이저 주체들이 함께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의 지금 현재 지수 상승폭도 일부 제한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1,2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내에서 어떤 업종들이 오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유통업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4% 넘는 급등세를 시현해주고 있고요. 증권과 기계도 2%대의 상승세, 그리고 운수장비, 통신업은 1%대의 오름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내에서 하락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험이 0.58% 내리고 있고 음식료품과 철강 및 금속, 종이 목재까지 현재 하락하는 업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일단 아직까지는 상승하는 업종이 현재 더 많이 우세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상승 업종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 운송 장비와 부품이 일단 0.66%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통도 오늘 코스닥에서 상승하고 있고요. 금속과 기계 장비까지 오르고 있는데 오늘 또 기계 장비 쪽에서 로봇 섹터들 일부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고 로봇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이 현재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하는 업종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약이 오늘도 쉬어갑니다. 0.82%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금속과 화학, 종이, 목재까지도 코스닥 내에서 하락하는 업종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내에서 어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가장 먼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려 10% 넘게 오르면서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재상장 이후에 이 기준가가 61만 원 선이었는데요. 이를 향해서 다시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특히 강세를 보였던 건 이 극심한 저평가다라는 증권가들의 분석 때문이었습니다. 49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 투톱입니다. 오늘 엇갈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좀 훈풍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이 완연하게 투톱에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상승폭을 좀 키웠습니다.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10만 4,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1% 마찬가지로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54만 9천원 선에서 진행합니다. 자,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원전 쪽의 흐름이 좋습니다. 일단은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에서 가져온 대미 투자금을 미국의 원전을 짓는 데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술력들이 좋은 한국 원전 기업들이나 건설 기업들이 이 미국을 진출할 가능성 그리고 추가적인 협력이 나올 가능성 이런 기대감들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3% 넘게 오르면서 77,400원에서 움직입니다. 오늘 유통 쪽이 특히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안에서 삼성물산이 좀 주도를 해줬습니다. 10% 넘게 오르면서 24만 7천 원에서 움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G2G 바이오가 5%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이 월 1회 투여하는 치매 치료제를 지금 임상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었는데요. 어제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은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습니다. 소폭의 상승세만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G2G 바이오가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만 8천 원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로봇 쪽부터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 오늘도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52주 신고가 또 한 번 기록을 했고요. 스맥도 오늘 22%의 급등세를 보여줍니다. 지능형 로봇과 연계되어 있는 섹터인데 오늘 스맥 안에서는 특별한 기술적인 흐름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이 경영진들이 지분율을 확대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D&D 파마텍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10월에 무상증자를 좀 발행을 하게 됐고 12월 5일에 이제 신주 상장을 좀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신주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좀 크기도 하죠. D&D 파마텍 장 초반에는 9만 4천 원까지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락 전환하면서 9만 3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삼성전자와의 기술 협력 소식 이전에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이 삼성전자와의 이 협력 소식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다시 주가가 조금 눌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만 150원에서 움직이면서 9% 넘는 급락세를 현재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 규모를 조금씩 줄여가게 되면서 양시장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강하지 않고요. 보합 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같이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